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어제 홍콩에서 그 구의원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범민주연합이 86% 말 그대로 싹쓸이를 하는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 이로써 시위대가 요구하는 5대 요구 관철이 더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5대 요구가 무엇인지, 또 어제 구의원 선거 결과 어떻게 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매수하는 바이오 종목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각 투자 주체별로 매수하는 바이오 종목의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LCC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의해서 LCC 업체들이 올해 굉장히 어려운 업황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요. 유럽의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LCC 업체와는 반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한국의 LCC 업체 처한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년 LCC 업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이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홍콩의 구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범민주연합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홍콩의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홍콩과 한국의 선거 제도의 간단한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표를 하기가 쉽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투표소를 가면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홍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를 하겠다라고 유권자로 등록을 먼저 일단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홍콩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는 방법은 그 홍콩에서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증명 서류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류만 한 4-5개 정도 투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깐깐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홍콩의 투표율은 한 20에서 30%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 71.2%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투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욕구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콩 민주화 요구에 범민주가 452석 중 388석 말 그대로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친중 진영은 13%로 60석 참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나타났었던 특징을 보면 젊은 층의 이제 투표율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세에서 35세 젊은 층 유권자의 경우 지난 선거 때보다 12.3% 급증하면서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홍콩 민주화의 열망이 젊은 층의 투표율 확대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이 5가지입니다. 물론 그 홍콩의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 한국으로 치면 그 지방의회 의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선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중요성이 높았었던 이유는 구의원 같은 경우 홍콩의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행정장관은 한국으로 따지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홍콩의 행정장관 같은 경우 간접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직접 선거인 한국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200명의 선거인단 중에 구의원 117명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총 투표 인원이 1,200명인데 117명이 구의원이니까 아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시위대가 그동안 요구했었던 5대 개혁안,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했었던 것은 이제 홍콩 장관에 대한 그 직선제, 직선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장관을 보시면 이제 그 직선 구조로 그 뽑히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화를 좀 주장을 하는 쪽에서 그 홍콩 행정장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직선제의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범민주연합이 그 득표율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선제 변화 기대감, 그리고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행정장관이 나오게 된다면 홍콩의 민주화 열풍은 더더욱 거세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런 움직임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위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 더욱더 홍콩을 탄압하려는 움직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 관련된 이슈들 추가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4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의 성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부터 보시면요. 11월의 성과는 모두 다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LB입니다. 11월 초 주가 16만 원대에서 최근에 13만 원대까지 큰 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주가 11월 초에 9만 원대에서 역시 현재 9만 원대로 소폭 올라가기는 했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메지온입니다. 11월 초 주가 20만 원대에서 최근에 주가 15만 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세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좋지 않은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매수 주체들이 매수한 종목에 대한 특성을 보면 개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 말씀드린 대로 HLB입니다. 비교하면 이제 일주일 새 매수 금액이 4배에 불어날 정도로 개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 대장암병용 인상 첫 환자의 투약 개시 소식, 그리고 미국 FDA와 진행한 프리 NDA 회의록을 접수했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식이 낮다, 그 정보가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출된 정보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HLB로 매수세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헬릭스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임상 3-1 비상에서 엔젠시스에 대한 안정성 통계적 유의적 의미를 확보한 만큼 이번 발표를 계기로 그 세간의 우려를 잠재우면서 기대감을 높였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을 불러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그 메지온입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 유데나필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놓고 실패나 성공이냐 논란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메지온 측이 미국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의 수급 유입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업체 중에 가장 주목할 종목은 역시 SK 바이오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에서도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SK의 바이오 제약 사업 부분에서 분사한 SK 바이오팜은 SK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최고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SK 바이오팜의 SK 그룹 내에서의 장부 가치는 4,800억에 불과합니다. 상장 시 최소 10배 이상의 차익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모회사인 SK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SK 바이오팜의 이제 공모에 직접 청약을 넣는 것도 한번 투자 방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4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LCC 업체 관련된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겪었던 LCC 업체가 내년에는 조금 이제 업황이 나아지면서 주가 역시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 살펴보면요. 국내 LCC 같은 경우 굉장히 힘겨운 시기를 보냈죠.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물동량이 감소하고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여행 자제 운동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LCC 업체 같은 경우 일본 노선 비중이 35% 수준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실적 악화에 대한 그 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기인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제주항공과 진에어 모두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요. 제주항공의 영업손익입니다. 2019년 1분기에는 흑자를 냈지만 2분기, 3분기 그리고 4
4분기까지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이건 역시 예상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42,000원대에서 최근 2만 원대까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죠. 반면에 유럽의 LC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라이언 에어 같은 경우 8월부터 주가 가파른 상승 나타났고요. 영업손익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빠르게 반전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 LCC와 한국 LCC 어떤 여건들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LCC의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서 라이언 에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여객수 확대로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경쟁사 인수 합병 등으로 외형 성장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LCC 업체도 부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구조 조정에 조금 더 노력을 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에 진행됐었던 한일 군사 보호 협정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이 12월부터 완만하게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을 포함한 낙폭과대 LCC 업체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안을 내놨다라는 소식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미중 무역 협상이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